8월에 소개드릴 곤충은 파리애벌레 구더기와 송장벌레입니다. 파브르 곤충기, 원작 장앙리 파브르, 출판사 중앙출판사. 먹이를 녹이는 파리애벌레, 시체 처리 전문가들. 나는 썩은 동물의 시체에 모여드는 곤충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르마스의 정원에 시체를 마음 놓고 관찰할 수 있는 장치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갈대줄기 3개를 삼각형으로 세우고 윗부분에 화분을 매달았습니다. 화분 속에는 물이 잘 빠지도록 모래를 넣었습니다. 화분을 매단 것은 호기심이 많고 심술궂은 우리 고양이가 시체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뱀, 도마뱀, 쥐, 두더지, 새끼 고양이, 새끼 토끼 등 갖가지 시체를 화분에 놓아두었습니다. 가장 처음 나타난 것은 개미였습니다. 다른 곤충들은 이틀 정도 지나 썩기 시작하자 모여들었습니다. 개미는 먹이를 조금씩 뜯어 옮기기 때문에 시체가 별로 줄어들지 않지만 다른 곤충들은 시체 처리 전문가답게 신속히 청소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빨리 먹어치우는 것이 파리입니다. 파리의 종류는 무척 많지만 여기서는 금파리와 씨파리의 생활을 알아보겠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알. 금파리는 썩은 것을 찾아다니지만 황록색으로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어느 날 나는 양의 목뼈 속에 구멍에서 알을 낳고 있는 금파리를 보았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려 낳은 알들은 서로 붙어 있어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둥이가 넓은 유리병 속에 넣고 번데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야 157마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파리는 몇 차례에 걸쳐 알을 낳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1000개쯤 됩니다. 나는 햇볕에 말라 납작해진 두더지를 내 연구실에 두었습니다. 가장자리의 뼈가 튀어나와 생긴 틈에 금파리 8마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알을 낳기 위해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한 마리가 두더지의 몸속에 들어가 알을 낳는 동안 다른 파리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알을 낳고 나온 놈은 두더지의 몸 위에서 쉬면서 다시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알을 낳습니다. 두더지를 살짝 들추자 방금 낳은 하얀 알을 개미들이 냉큼 물고 가는데 금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알 낳기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알은 얼마든지 있어 그 정도는 물어가도 돼 하고 생각하는 걸까요? 2, 3일이 지나서 두더지를 다시 들추자 구더기들이 끔찍할 정도로 많이 꼬물거렸습니다. 어미파리가 태어날만 했습니다. 얼음처럼 녹는 먹이. 금파리의 애벌레는 보통 파리의 애벌레와 마찬가지로 머리 쪽이 가늘고 꼬리가 뭉툭합니다. 머리 끝에 있는 2개의 갈고리가 투명한 껍질 속에서 들락날락하지요. 이 갈고리로 바닥을 잡은 다음 몸을 앞으로 당겨서 기어갑니다. 고기를 뜯어 먹지도 않는데 점점 커지는 구더기는 어떻게 식사를 할까요? 구더기가 고기를 녹여서 즙으로 만들어 마시는 것은 아닌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유리관에 물기를 뺀 고기를 호두알 만큼 넣고 그 위에 금파리의 알덩어리를 놓았습니다. 솜으로 입구를 막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두고 그 옆에는 고기만 넣은 유리관을 두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알이 든 유리관에는 물기가 차고 구더기들이 기어다닌 허연 자국이 이리저리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이 없는 유리관 속의 고기는 빛깔만 조금 변했습니다. 구더기가 있는 쪽의 고기는 얼음이 녹듯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더기는 그 물에 떠서 꿈틀거렸습니다. 다른 쪽의 고기는 말라서 오그라들었습니다. 삶은 달걀의 흰자로 같은 실험을 해보았더니 구더기가 있는 쪽은 역시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걸쭉하지 않은 액체에 구더기들이 빠져 죽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나는 구더기가 음식물을 녹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더기는 먼저 먹이를 녹인 다음 그것을 마셔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1.5m나 되는 뱀을 둘둘 말아두었던 화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리가 알을 낳은 지 3, 4일 만에 뱀의 시체는 완전히 녹아서 화분 밑으로 물이 뚝뚝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1에서 2주일 뒤에는 뼈와 껍질만 남았습니다. 구더기를 낳는 쉬파리. 금파리보다 크고 회색 몸통에 짙은 갈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쉬파리입니다. 나는 쉬파리를 관찰하기 위해 창가에 고기를 놓아두었습니다. 먹이에 앉은 쉬파리의 꽁무니가 고기에 닿는 순간 작은 구더기들이 쏟아져 나와 고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기의 주름에 숨은 구더기들은 주둥이를 고기 속에 박고 있었습니다. 쉬파리는 금파리와 달리 순식간에 알이 아닌 구더기를 직접 낳았습니다. 한 번에 10마리쯤 낳는데 하루 종일 낳기 때문에 그 수는 굉장합니다. 박물학자 레오 뮤르는 쉬파리의 뱃속에는 약 2,000마리의 구더기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쉬파리의 구더기는 몸집이 아주 크고 꽁무니가 뭉툭하고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2개의 숨구멍이 있는데 오목한 부분의 가장자리에 주름 같은 장식이 있어서 벌렸다 오므렸다 하며 숨을 쉽니다. 구더기들은 자기들이 만든 고기 국물 속에 들어갈 때 이 주름을 이용하여 숨구멍을 보호해 줍니다. 꽁무니 쪽이 가벼워 물구나무를 서서 숨을 쉬는 모습은 마치 말미잘 같았습니다. 쉬파리 구더기는 물에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구더기를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꽁무니의 주름을 활짝 열고 머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앞으로 기어갑니다. 눈도 없는 구더기가 늘 어두운 쪽을 향해 가는 것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쉬파리의 구더기가 번데기가 될 때는 빛을 피해 모래 속으로 10cm쯤 들어갑니다. 흙의 두께가 얼마 안 되어 빛이 들어오면 구더기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수소 불꽃을 태울 때 사용하는 지름 2.5cm, 길이 1m의 가늘고 긴 유리관의 한쪽을 코르크로 막고 속에 모래를 반 정도 채웁니다. 그 위에 구더기를 20마리쯤 넣고 먹이를 주었습니다. 또 반지름이 20cm 정도 되는 넓적한 병에 모래를 넣고 역시 구더기와 먹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구더기가 번데기가 되었을 때 2개의 병을 살펴보았습니다. 넓적한 병의 구더기들은 10cm 정도 들어가 번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유리관의 구더기들은 모두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
번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관의 옆에서 비치는 빛을 피하려고 밑으로 내려갔지만 코르크 마개에 막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머리 끝에 있는 2개의 갈고리로 파고 들어간 애벌레가 파리가 되어 나올 때는 어떻게 흙을 뚫을까요? 번데기의 껍질을 벗을 때 파리의 눈 사이에는 큰 혹이 있습니다. 몸의 혈액을 모두 이곳에 모아 몸을 작게 만든 다음 껍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시간에 걸쳐 껍질을 벗었지만 날개는 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접은 상태입니다. 머리의 혹이 벌렁거리는 사이에 조금씩 위로 올라와 지상으로 나오기까지 10분 정도 걸립니다. 파리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앞다리로 혹을 비빕니다. 날개를 털어 다듬고 안전한 모습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지요. 조금 뒤 혹이 들어가고 몸도 마릅니다. 파리의 천적은 무엇일까요? 수백 개의 알을 낳는 파리에게 천적이 없다면 세상은 온통 파리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커다란 뱀이 녹고 있는 화분에 풍뎅이 부치 몇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이들은 뱀의 몸 밑으로 들어가 구더기가 살이 찌기를 기다립니다. 구더기가 자라면 풍뎅이 부치들은 국물 속의 구더기를 끌어당기는데 국물 깊이 있는 구더기들은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립니다. 햇빛에 증발되거나 화분의 모래에 스며들게 될 테니까요. 2, 3일이 지나자 구더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번데기가 된 것도 아닌 걸 보면 풍뎅이 부치에게 전부 잡아먹힌 모양입니다. 나는 풍뎅이 부치들이 사육장의 구더기를 모두 없애지 못하게 그물망으로 덮개를 씌워야만 했습니다. 2,000마리의 구더기 가운데 풍뎅이 부치를 운 좋게 피한 몇 마리만 겨우 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파리로 뒤덮이지 않는 까닭을 아시겠지요? 시체 청소부 송장벌레. 시체를 좋아하는 곤충들. 봄이 되어 흙을 고를 때 농부들은 농작물의 뿌리를 잘라놓곤 하는 두더지를 만나면 곡괭이로 찍어 죽입니다. 또 아이들의 돌에 맞아 죽은 도마뱀이나 뱀, 태풍의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아기 새들도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의 시체는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피우기 전에 여우나 솔개가 먹어치우곤 하지만 그들이 없어도 시체를 전문적으로 해치우는 곤충의 무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개미는 고기를 조금씩 물어뜯습니다. 그 사이에 파리가 모여들고 뒤를 이어 넓적 송장벌레와 풍뎅이 부치가 옵니다. 이어서 배가 하얀 수시렁이, 날개가 짧고 깡 마른 반날개도 나타나 시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4월 어느 날 나는 밭에 나뒹구는 두더지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살짝 뒤집어 보았습니다. 시체 밑에는 온갖 곤충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곤충들이 무엇을 하는지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곤충들은 죽은 두더지를 먹거나 그 속에 알을 낳았습니다. 동물의 시체는 썩으면서 프토마인이라는 독을 뿜어냅니다. 그 독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곤충들이 시체에 알을 낳거나 먹어치워 깨끗하게 만들어주니 놀랍고도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곤충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시체는 바싹 말라 가죽과 뼈만 남게 됩니다. 시체를 파묻는 전문가. 송장벌레는 시체를 먹고 살지만 빛깔이 화려하고 몸에서도 좋은 냄새가 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모두 주홍색 무늬가 있고 붉은 더듬이는 끝이 솔처럼 볼록합니다. 넓적 송장벌레와 수시렁이, 풍뎅이 부치 따위는 시체를 보면 당장 먹어치워 버립니다. 하지만 송장벌레는 그 자리에서는 조금만 먹고 애벌레의 식량으로 삼기 위해 시체를 흙 속에 묻어둡니다. 두더지처럼 큰 동물을 묻는 데에도 몇 시간이면 될 만큼 빠른 전문가지요. 나는 라코르데르가 쓴 곤충학 소설에서 송장벌레의 지혜를 증명하는 두 편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클레르 빌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송장벌레가 생지 시체를 흙 속에 묻으려고 했는데 땅이 너무 딱딱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의 부드러운 곳에 구멍을 파고 쥐를 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쥐가 너무 무거워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송장벌레는 어디론가 날아가 동료 4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힘을 모아 생쥐를 옮겨서 묻었습니다. 그레디치가 보고한 다음 이야기도 송장벌레가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두꺼비를 말려 표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송장벌레가 훔쳐가지 못하게 땅에 막대기를 꽂고 그 위에 두꺼비를 얹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송장벌레는 막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막대기 밑둥을 팠습니다. 이윽고 막대기가 쓰러지자 송장벌레는 두꺼비뿐 아니라 막대기까지 묻어버렸습니다. 라코르데르의 위와 같은 주장이 늘 의심스럽던 나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농부들에게 부탁하여 죽은 두더지 30마리나 얻었습니다. 이것을 정원 곳곳에 놓아두고 송장벌레가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아들 폴이 참아가며 나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두더지를 뒤집었을 때 송장벌레가 도망가려고 하면 재빨리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송장벌레를 14마리나 얻었습니다. 어떤 시체를 좋아할까요? 송장벌레는 몸의 크기에 알맞은 시체만을 고르지 않습니다. 생쥐, 뱀, 심지어 금붕어나 양의 갈비까지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송장벌레가 일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드러운 흙 위에 죽은 두더지를 놓고 송장벌레 수컷 3마리와 암컷 1마리를 넣었습니다. 부드러운 흙 위에서 일하기가 쉬워 보였습니다. 송장벌레는 두더지의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들썩거려대거나 털 속을 더듬곤 했습니다. 그러자 두더지가 심하게 들썩거리더니 밑에서 올라온 흙이 점점 둘레에 쌓여가면서 두더지는 조금씩 땅속으로 잠기고 시체는 마침내 완전히 흙에 덮였습니다. 2, 3일 뒤 흙 속에 묻힌 두더지는 푸르스름하고 쭈글쭈글한 데다 털이 몽땅 빠져 있었습니다. 송장벌레는 두더지 옆에 단단한 벽으로 만든 방을 만들고 애벌레들이 먹기 쉽게 먹이를 가공한 것이었습니다. 한 쌍의 송장벌레 부부가 열심히 먹이를 묻고 있으면 다른 수컷들이 나라와 함께 일을 해주고 나서 사라지곤 합니다. 이렇게 송장벌레들은 다른 집의 일을 돕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은 그저 본능일 뿐입니다.
도움이 필요할까요? 단단한 땅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화분 한가운데 벽돌을 묶고 그 위에 모래를 뿌린 다음 죽은 생쥐를 올려놓았습니다. 조금 뒤 생쥐 밑으로 들어간 송장벌레 암컷 한 마리와 수컷 두 마리가 열심히 생쥐를 흔들어 댔습니다. 그렇지만 단단한 벽돌이 쉽게 뚫릴 리가 없지요. 그러는 사이에 수컷 한 마리가 밖으로 나오더니 시체를 한 바퀴 돈 다음 둘레를 조금씩 긁어보다가 다시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장벌레는 생쥐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한참 헛수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수컷 두 마리가 나와 화분 바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얕게 파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자리를 정한 송장벌레는 벽돌에서 벗어난 곳에 쥐를 옮겨 놓았고 쥐를 곧 흙 속에 묻었습니다. 이것은 6시간에 걸친 긴 작업이었습니다. 여러 번 같은 실험을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송장벌레 수컷이 나와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살폈습니다. 클레르빌의 보고와 달리 파기 쉬운 흙을 미리 판 다음 먹이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실험으로 나는 송장벌레가 동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일하던 무리끼리만 일을 끝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먹이가 막대기에 걸렸어요. 나는 송장벌레가 막대기 주변을 파서 넘어뜨렸다는 그레디츠의 말이 맞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막대기를 세우고 두더지의 뒷다리를 끈으로 묶어 머리만 땅에 닿도록 했습니다. 송장벌레들은 두더지의 몸이 땅에 닿은 곳을 파기 시작했고 두더지의 머리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자 막대기가 넘어졌습니다. 막대기를 비스듬히 세워도 여전히 시체의 몸이 닿는 부분만 파는 것으로 보아 송장벌레가 막대기를 넘어뜨려 두더지를 묻으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생쥐 뒷발을 끈으로 묶고 머리가 땅에 닿지 않게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오전 내내 헛수고만 하던 송장벌레는 생쥐의 몸을 흔들거나 위를 기어다녀도 꼼짝하지 않는 이유를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송장벌레가 생쥐의 다리가 묶인 끈을 물어뜯자 곧이어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간단히 해치웠습니다. 다음엔 생쥐의 발을 철사로 묶었습니다. 송장벌레들은 생쥐의 발을 물어뜯어 잘라버렸습니다. 뼈가 두꺼운 먹이는 일주일 이상 애를 쓰다가 먹이가 말라버리자 단념했습니다. 결국 송장벌레도 다른 곤충들처럼 본능적으로 땅을 파고 먹이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애벌레가 자랄 무렵 4월 중순에 파묻은 쥐를 5월에 파보았더니 15마리의 애벌레가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송장벌레 애벌레는 성장이 빨라서 2주일 사이에 벌써 번데기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6월 초 애벌레가 다 자라고 나면 송장벌레는 시체 둘레에 모여들지도 시체를 묻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유 없이 서로 싸우고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송장벌레는 일이 많을 때에는 협동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지만 일이 없어지면 서로 싸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뿔가위벌 역시 알을 낳은 다음에는 꿀을 엎지르거나 알을 빼앗아 먹고 방을 부순답니다. 새끼를 키우기 위해 애를 쓰고 나면 고장난 기계처럼 곤충들도 거칠어지는 모양입니다. 제가 준비한 파브르 곤충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